자, 이제 위험성의 문제가 됩니다. 위험성의 문제. 여러분, 위험하다. 여러분들은 위험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 위험하죠.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몰라. 진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직업이 학원 강사였다고. 네,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르치는 강사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한국사 강사야. 한국사 강사. 한국사 강사. 한국사가 옛날에 서울대가 한국사 있었을 때 입시해서 그때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서울대 필수였거든. 그래서 집에 왜 뭐 기억나요? 바로 그죠. 그때가 한국사 강사가 막 돈을 막 왜냐면 있는 집 막 공부 잘하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갑자기 한국사가 필수가 딱 된다고 했을 때 모든 한국사 선생님이 쾌재를 불렀어. 그래, 이제 나도 국영수와 같이 가는 거야. 이야 신난다 막 이랬다가 지금 등급제예요. 등급제. 그래서 그냥 빵점 맞아도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쉽냐면 딱 보면 얼굴이 이순신 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순신이에요. 진짜 맞잖아. 이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 한국사 시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국사 시험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이순신 같이 생겼잖아요. 딱 칼을 차고 그 옆에 꼭 외장 그림 그려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이지 뭐. 일본 사람 있는 그가 진짜 쉬워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진짜. 물론 뭐 어차피 입시 쪽은 국영수 아니면 뭐 힘들어. 국어는 대박이래요 요즘에. 국어학원 5개씩 다는데 한대 애들 심하면. 몇 개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3개 다녔대잖아. 네. 국어를 3개까지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표정이 뭐야 이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것은 항상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했다 쪽박찬 사람이 누구야? 기름값 떨어졌다고 기름에 투자했다가 기름값 더 떨어져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뭐다? 이런 연속이다. 저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했거든요. 500만 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역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안 돼.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의 문제는 항상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경제학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뭐 위험 프리미엄, 확실성 등가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다행히도 재정학에서는 그런 게 없고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공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유용했지만 지금은 전혀 쓸데기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공중전화 박스예요. 공중전화 박스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 지금. 아니 공중전화 필요하면 옆에서 정말 죄송한데 무릎 아래 무릎 꿇고 전화 한 통만 쓰면 안 돼. 그러면 무릎 꿇으면 다 시켜줘 한 번은. 무릎 꿇었잖아. 그잖아. 근데 지금 공중전화 박스 뭐예요? 거기 뭐 이런 말 하지 뭐 쓰레기도 좀 넣고 술 취한 사람들이 볼일도 좀 보고 막 이런 시스템 바뀌었잖아.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시점에는 이게 막 영원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나중에 가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최근 옛날에 막 있었다가 막 지금 막 망가진 사업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MP3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카메라 지금 뭐 올림푸스인가 우리나라 나갔다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들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공공사업도 당연히 불확실할까 안 할까? 불확실하죠. 그럼 불확실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올라가는 거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럼 할인율을 올려야 돼 낮춰야 돼? 우리 생각 좀 하고 얘기하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업을 안 하려면 할인율을 올려야 돼 낮춰야 돼? 올려야 되겠지. 이해가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공공사업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할인율의 조정은 꼭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공공사업은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에? 편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는 거지. 공공사업의 특징, 그 다음에 상향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확실 대등액을 통한 조정이에요. 확실 대등액을 통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 대등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거기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상황에서의 금액을 확실 대등액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봐요.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야. 동전 던지기.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빵원을 준대. 그죠? 그럼 기대치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확률 게임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론 이건 여러분들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걸로 수렴하겠지만 한 번이다. 그럼 다른 거야 얘기가. 그잖아. 그러면 50만 원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당신은 50만 원이 좋아, 30만 원이 좋아. 확실한 30만 원과 불확실한 50만 원 중에 뭐가 좋아요? 아니, 이 위에 있는 상황이 좋아요? 밑에 있는 이 30만 원이 좋아요? 30만 원. 그래요? 30만 원 좋아? 그럼 20만 원은요? 20만 원? 여기 이렇게 좋아? 이게 좋아? 25만 원은요? 50만 원? 그럼 30만 원은 보단 이거 좋고 이거 밑으로는 이게 좋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재테크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제 하는 일도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까지 분산되기가 되게 애매한데 제가 아는 모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입시 강사로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돈을 막 진짜 삽자루로 담을 정도로 삽자루 쌤 아니에요? 삽자루 쌤은 지금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아시죠? 그 뇌졸중 오셔가지고 지금 누워 계시고 그분 말고 이제 옛날에 그 학원 그 입시 학원에도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감이 있었던 시대가 뭐냐면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막 노량진 같은 학원 가면 뭐 200명짜리 강의실이 있어. 그러면 마감 치면 이타 선생님한테 가고 이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리고 막 그 당시 인강도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현금으로 자루에 이렇게 돈을 담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몰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전 잘 모르는데 그때 돈을 좀 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수익률이 최소 3배 이상 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3배는 수익률이 300%야. 그런 거 있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돈을 까먹으셨어요.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위아래 그럼 무조건 뭐 할 거야? 위 할 거야. 그죠? 어차피 도 아니면 뭐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아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불확실한 50만 원의 편익과 확실한 30만 원의 편익이 있는데 그 둘이 주는 효용이 같다면 만족감이 같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그걸 우리가 확실 대등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렸죠. 위험 기피자가 일반적이고요. 위험 기피자가 일반적이고 거기에서 보면 생산된 것의 가치가 50%의 확률로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빵이 될 수 있다면 기대치는 5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확실한 45만 원이라는 효용이 불확실한 50만 원과 같은 효용과 같다면 45만 원이 확실 대등액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확실 대등액. 그걸 이제 확실 대등액이라는 개념이고 물론 이제 이게 경제학이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좀 복잡하게 다루는데 우린 그건 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근데 요거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실 대등액을 통한 조정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편익이 있고요. 불확실한 편익이 있고 불확실한 비용이 있겠죠. 불확실한 비용. 그죠? 불확실한 편익과 불확실한 비용이 있겠죠. 그죠?
그럼 곱하기 여기에 이제 뭘 만드는 거야? 확실 대등액. 확실 대등액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곱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위험 할인 인자라는 걸 하는 거야. 위험 할인 인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비용은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이야, 적게 들까 걱정이야? 많이 들까 걱정이니까 위험 할인 인자를 뭐 해야 돼? 크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해가요? 이를 기준이면 똑같은 거니까 얘를 크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불확실한 비용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니야. 반대로 편익은 클까봐 걱정이야, 작을까봐 걱정이야? 작을까봐 걱정이니까 얘를 크게 잡아줘야 작게 잡아줘야 돼. 작게 잡아줘야 확실 대등할까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 불확실한 편익이 100이야. 그죠? 근데 위험 할인 인자를 0.5로 잡아야 50만원. 내가 불확실한 편익 100보다 확실한 50만원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편익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불확실한 좀 100인데 우리가 얘는 어때요? 비용을 크게 잡아서 확실은 120이 든다고 생각을 해야 편할 거 아니야. 비용이니까. 얘가 만약에 1.2면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비용은 뭐하게 잡고 크게 잡고, 그죠? 불확실한 편익은 뭐게 만들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위험 할인 인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 할인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공공사업은 분명히 위험성이 뭐한다? 존재한다.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논하는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면 공공재가 생산될 가능성이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 대등액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위험 할인 인자라는 걸 사용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편익은 위험 할인 인자를 어떻게, 불확실한 편익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작고 비용은 크게 만드는 게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는 거겠죠. 아예 할인율을 낮춰서 높여가지고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에로 린드라는 분이 뭐라 했냐면 아니 그것보다 그냥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그냥 6원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코즈의 정리 뭐 벌써 옛날 얘기죠. 그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에로 린드 정리는 뭐냐면 에로 린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공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그러니까 되게 조금의 돈을 쓰거나, 그죠? 두 번째, 편익과 비용이 다수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이 아주 다수, 수많은 사람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무시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에로 린드 정리예요. 자, 근데 거기 에로 린드 정리를 말씀드렸지만 에로 린드 정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보다는 에로 린드 정리는 뭐예요?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거죠. 이 공식을 이 원칙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 봅시다. 되게 그냥 읽기 싫게 생겼죠. 아무것도 아니야. 잘 봐. 첫 번째, 순편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편익. 그죠? 근데 순편익을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좀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곱하기 뭐 해야 돼? 위험, 할인, 인자를 곱해야 확실 대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순편익이 얼마야? 마이너스 100억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얼마예요? 1 플러스 0.2가 되겠죠? 그죠? 근데 몇 년 뒤에요? 50년 뒤일 거 아니야. 50년 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위험 할인인자인데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순편익이니까 크게 만들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편익은 크게 작게 작게 빼기 0.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뭐가? 아, 10%? 그러네. 10%? 10%?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어때? 거기에 보면 지금 위험 할인율을 더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지금 요 확실 대등을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뭐다? 순편익의 현재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대 순편익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순편익이니까. 그냥 편익도 비용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위험성을 높여줘야 되니까 여기가 뭘로 바뀐다? 플러스로 바뀐다. 라는 거죠. 얘가 그냥 단순 편익 비용이면 아닌데 순편익은 둘 다 고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나누기야 곱하기야? 나누기죠. 그러니까 뒤로 나누기로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제 더해주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이랬습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순편익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편익과 비용이 아니라 순편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요렇게 요 문제 아까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57번 문제 있어요. 57번 시작해보세요. 57번 57번 볼게요.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 사회적 할인율은 자본시장이 완전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을 적절히 반영한다 라고 했는데 동그라미가 자본시장이 완전하더라도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이 뭐였어요? 아까 이자율이었죠.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사회적 할인율은 그게 반영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민간 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왜? 민간의 관점으로는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답은 2번 1번이고 공공투자가 가져오는 양의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왜? 사회적 할인율을 낮게 설정해야만 더 많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유는 양의 외부성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사업의 편익은 미래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공공투자의 경우 미래 세대의 후생 증가분도 반영해야 하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번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을 통해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57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것들 있잖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55번 한번 해보세요. 55번. 자, 55번 볼게요. 거기 보면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현상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점차 감소하는 양의 사회적 할인율을 쓰자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점차 감소시키자 할인율을. 그러면 할인율이 감소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즉 미래에 발생한 편익을 크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서로 더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거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 한 거 중에는 할인율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단 할인율은 앞에서 민간 부분으로 할 때는 민간 이자율로 퉁치면 그만이었던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을 일단 민간인 할인율보다는 낮게 잡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다시 5장을 끝내기 전에 거기로 가야 되겠죠? 페이지 6페이지로 가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 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편익의 종류, 금전적 편익과 실질적 편익 등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편익의 종류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잠재 가격을 구할 수 없으므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데, 세 번째 독점인 경우 뭐였어요? 생산량 동일 가격, 동일일 때는 시장 가격. 왜? 동일할 때 시장 가격은 결국 한계 비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 시 한계 비용 둘 다 발생하면 가중 평균한 가격을 통해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통계적 생명가치 인적 자본 접근법 지불이사 접근법 환경가치 지불이사 접근행위 해돈이 조건부 평가법 하나 더 쓰면 뭐였어요? 여행 비용 접근법도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 투자는 세전, 소비자금은 세후. 그리고 민간 투자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사회적 할인율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험 할인자는 편익은 1보다 작게, 위험은 1보다 크게 만든다. 라는 것이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한눈에 좀 이해가 되시면 요 파트는 공부를 잘 하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복잡 다단한 5장을 끝냈고요. 5장은 우리가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 비율법을 구분할 수 있나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장 얘기한 거 있죠. 요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름할 수 있나요? 2번. 이 정도에서 맥시멈 3개 정도, 미니멈 2개 정도 출제가 되는 장입니다. 아시겠죠?